네, 딥러닝 파라미터의 최적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합성곱층의 파라미터 그리고 LSTM층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완전 연결층의 파라미터 그리고 모델 생성 시의 파라미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파라미터와 오버피팅의 관계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완전 연결층의 파라미터입니다. 완전 연결층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노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드 수는 우리가 이제 완전 연결층의 출력을 몇 개로 할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다음 층의 입력 수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이거를 함으로써 얼마나 복잡하게 그 입력을 분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관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층인 경우에는 노드 수가 클래스 수로 이제 고정이 되게 되겠고요. 분류 네트워크인 경우에 혹은 예측이나 생성 네트워크의 경우에는 예측할 값의 개수 혹은 생성할 값의 개수로 출력의 노드의 개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노드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고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학습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의 경우에는 적은 개수의 노드면 되고 데이터가 인식이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되면 더 노드 수를 늘리면 되겠습니다. 네, 노드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학습할 때 학습 정확도가 쉽게 올라가요. 사실은 금세 학습이 돼요. 보통은. 그런데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썼을 때 그렇게 학습이 너무 쉽게 된 학습 결과는 테스트를 해보면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결과가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만 최적화된 거죠. 자, 그 이제 현상을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요. 오버피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파라미터를 줄 수 있는 것이 활성화 함수의 종류예요. 활성화 함수는 다른 이제 레이어에도 사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제 옵션이 우리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따로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각 레이어에 대해서, 각 층에 대해서 학습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설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이 바로 학습과 관계된 파라미터들입니다. 딥러닝에서의 학습은 출력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엣지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결국은 오차를 최소화시키는 가중치를 찾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중치를 한 번에 이제 조정을 하면은 한 번에 조정을 하는데 한 번에 왕창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출력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서울까지 가는 길을 찾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로 가는 방향이 어디냐 이렇게 보다가 저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쪽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한 번에 무조건 이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방향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그 방향으로 500km를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면은 제대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제대로 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우리가, 만에 하나, 제가 이제, 만약에 정말 운이 좋아서 제가 한 번에 이제 서울로 가는 정확한 방향을 캐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으로만 계속 가다 보면 앞에 건물도 있고요. 길이 막힌 곳도 있고 강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한 번에 가면은 안 돼요. 이제 한 번에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으로만 무조건 가면은 상당한 다양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잡으면 이쪽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방향으로 조금만 가봅니다. 예를 들어서 10m 가보는 거죠. 10m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살펴봐서 방향을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다
수정하고 다시 10m 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조금 더 상식적으로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겠죠. 딥러닝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줄이는 것이 가중치를 변형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가 하고 편미분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한 방향으로 무조건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5,000km만 아니, 이 방향으로 뭐 500km 가면 될 것 같아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500km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곱하는 거예요. 0.01, 뭐 0.001 곱해 0.01 곱하면 5km죠. 0.001 곱하면 500m죠. 야, 500m만 일단 가보자. 맞는 것 같더라도 일단 500m만 가서 그 다음을 또 다시 한번 방향을 조정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학습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파라미터 이제 딥러닝 학습시킬 때 보면 이런 이렇게 코드가 있었어요. model.compile이라고 해가지고 categorical cross endorphin 해놓고 뒤쪽에 아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LR learning rate라고 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요거 이름이 LR이었는데 지금 learning rate로 좀 바뀌었습니다. learning rate 해놓고 요게 0.01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맨 처음에 계산한 방향 그리고 거리에 대해서 0.01을 곱해서 줄여서 축소해서 그만큼만 일단 조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학습률이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자, 학습률이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습률이 크면 네, 약간 우당탕탕하겠죠. 내가 이제 서울로 가는데 한 번에 방향을 5km씩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막 가다가 이제 길이 막히는 거죠. 막혀도 그냥 뚫고 간다. 이제 막 뚫고 가요. 강이 나오더라도 일단 뭐 그냥 가요. 가다가 이제 이제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막 가요. 가다가 보니까 지났어요. 지났을 수도 있겠죠. 한꺼번에 많이 움직이니까 이쪽이 아니네. 다시 저쪽으로 가요.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영영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학습률이 너무 크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자,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가고 싶어요. 자, 자동차를 탔어요. 자, 어느 방향일까? 네, 방향을 찾았습니다. 1cm, 그 방향으로 1cm만 이동합니다. 네, 이만큼 이동해요. 그리고 또 다시 방향을 찾았어요. 그 방향으로 다시 1cm를 이동합니다. 자, 그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가면 갈 수는 있는데 좀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1cm 갈 때마다 방향을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방향 계산하는데 그냥 바로 그때그때 바로 순간적으로 방향이 바로바로 계산이 되면 좋겠지만 방향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30분이 걸린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서울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하루 안에는 가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치가 너무 작으면 학습이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습이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고 너무 천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률은 결국은 적당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뭐 0.001 정도를 많이 써요. 0.001 정도를 많이 쓰고 조금 뭐 많이 올린다 그러면 0.01 정도, 이 정도의 학습률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데 학습을 하다가 보니까 뭐 이럴 수 있겠죠. 맨 처음에 0.001로 학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뭔가 학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초반에 너무 조금 이동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그럼 학습률을 키우는 거죠. 자, 0.01로 해보자. 10배를 키웁니다. 자, 0.01로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좀 뭔가 학습이 빠르게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미세 조정이 잘 안 돼요. 자, 큰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뭐 액큐러시가 우리의 목표가 한 0.99 정도 만들고 싶은데 99%를 만들고 싶은데 99%가 안 되고 95%, 96%, 다시 95%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학습률이 너무 커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 학습률 조금만 낮춰보자. 0.00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률을 조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학습률이라는 개념에 학습률을 적용하는 개념에서 이제 학습률을 조금씩 이제 작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학습률이 초반에는 좀 많이 움직여도 상관은 없거든요. 초반에는 팍팍팍팍 많이 움직이도록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0.1 정도로 해서 좀 많이 움직이도록 하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학습률을 좀 낮추자. 0.01, 0.001 이런 식으로 학습률을 낮춰가자.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decay, D-E-C-A-Y 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컴파일 할 때 파라미터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최적화 도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도구는 여기에서 옵티마이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입니다. 그럼 최적화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중치를 이제 찾아야 돼요. 최적 가중치를 찾아야 되는데, 최적 가중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특정한 가중치를 선택했을 때, 오차값이, 손실값이 최소화되는 것이 이제 최적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가중치가 두 개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W1하고 W2하고 두 개만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표로 쫙 그려놓으면 어디가 최적 가중치인지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찾아보면 0.3, W1이 0.3이고 W2가 0.6일 때 얘가 최적 가중치네, 손실이 0.1이네 라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중치가 이렇게 한 두 개 정도가 아니죠. 네, 수만 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수만 개에 대해서 이런 테이블을 다 만들려면 이거는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랜덤하게 맨 처음에 하나 찍어요. W1은 0.8, W2는 0.3 이렇게 하나 찍어 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고 주변만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내려가네. 그렇죠? 이쪽으로 가면 내려가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내려가는구나. 주변을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내려가는구나. 주변만 서치해가지고 내려가면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최적 가중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출발했어요. 주변을 보는데 한 칸만 보는 것이 아니고 두 칸을 봤습니다. 두 칸을 딱 보니까 여기 0.4가 있네요. 여기로 점프했어요.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다시 가야 되는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0.4보다 더 좋은 게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여기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가볼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를 로컬 미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로컬 미니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지금은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두 개를 알고 있는 경우, 두 개에 대해서 이제 W1하고 W2에 대해서 가중치가 두 개인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 경우는 사실 주변을 다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주변 한 칸 보고 혹은 두 칸 보고 이렇게 서치를 하는 건데 이렇게 서치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서치를 하진 않고요. 실제로는 편미분을 씁니다. 편미분을 써서 이제 한쪽 방향만 봐요. W2는 아예 무시하고요. 우리가 아까 얼마였죠? W1이 0.8이었죠? 0.8인 상태에서 W2는 무시하고 W1에 대해서만 살펴보게 됩니다. W1에 대해서만 살펴봤을 때 이렇게 멀리까지도 보지 않습니다. 자, 바로 계산을 해서 현재 기울기가 얼마인지만 봅니다. 기울기를 보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 W1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구나. 얼마나 줄이면 방향으로 가면 될까? 요만큼 줄이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요만큼 줄여줍니다. 그러면 W1이 0.7이 되죠.
자, W1을 0.7로 바꿨어요. W1을 0.7로 바꾸고 나서 이번에는 W2에 대해서 편미분을 합니다. 위아래로 쫙 보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지금 W1이 0.7, W2가 0.3입니다. 여기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낫겠구나.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자, 우리가 한 칸씩 움직인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W1에 대해서 편미분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W1을 또 줄이는 방향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편미분을 사용하는 경사하강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학습률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동을 할 때 편미분을 계산해 보면 기울기가 요만큼 0.1 이렇게 이동하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0.5 기울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0.5만큼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0.5를 그냥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학습률을 곱해서 0.5에 학습률을 곱하면 0.005 이렇게 나오면 0.005만큼만 W1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사실 내가 한 칸, 두 칸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한 칸, 두 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W1의 값은 실수 값으로 사실 요 사이에 무한히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동할 수는 없고요. 옆에서 이제 원래의 값에서 얼마나 이제 기울기를 편미분을 해서 기울기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기울기에다가 우리 학습률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되는 정도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편미분과 최적화 도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사실은 설명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기울기만 볼 것인가, 현재 상태에서의 기울기 볼 수 있죠. 그런데 기울기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로컬 미니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울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해 왔는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0.9에 우리가 어쩌다가 떨어졌다고 W1의 값이 0.9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0.9가 되었는데 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봐도 이게 편미분을 아무리 해봐도 여기서 더 좋아지는 가능성이 안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어온 방향, 움직이고 있는 가중치가 변화하고 있는 방향을 고려해 가지고 살펴보면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전에 W1에서 있다가 W1의 값이 1이었는데 조정하다 보니까 0.9까지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이동을 해야 될 방향이 지금 단순히 기울기만 보면 갈 곳이 없지만 그 전에 이동해 왔던 방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해 왔던 방향을 고려해 가지고 보면 여기서 우리가 W1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 지금까지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가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슉 타고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지금까지 왔던 방향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게 모멘텀이라고 하는데요. 모멘텀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활용을 하나 안 하나 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그 모멘텀을 많이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우리가 최적화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 최적화 도구가 SGD라고 하는 방법, 추계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제곱근 전파.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프로파게이션, RMS 스피어 루피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적응적 모멘트 추정. 아까 모멘트 제가 말씀드렸죠. 모멘트 상태에 따라서 학습률을 자동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문제에 따라서 아담으로 해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SGD로 해가지고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어떤 것이 나은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입니다. 해보셔야 돼요, 직접. 그래서 아담으로 한번 해보고 잘 안 되네? 그럼 RMS PROP도 한번 해보고 SG도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딥러닝이 사실 그런 좀 약간 노가다성 그런 일들이 많아요. 딥러닝 학습을 좀 하다 보면 전문가라고 이걸 한번 짠 했더니 바로 짜잔 하고 됐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잘 안 되고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거를 한번 좀 잘 돌아가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트라이얼 앤 에러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컴파일 할 때 이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었는데 아까 옵티마이저 학습률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손실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실함수는 최종 출력에서 발생하는 오차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 손실함수가 이제 오차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까 하는 그거를 나타내고요. 이제 모델의 종류, 특성값의 특성에 따라서, 출력값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손실함수를 사용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6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죠. 그래서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요거 같은 경우 이진 분류 모델. 지금까지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건 뭐예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 원한 인코딩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쓰면 됩니다. 근데 원한 인코딩이 되어 있지 않고 출력이 2개, 3개인데 출력이 4개인데 4개 중에서 하나만 1이 아니라 2개가 1이 될 수도 있고 3개가 1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가야 되고요. 또 반면에 이제 수치를 직접 예측을 해야 된다. 이게 0.3, 0.7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 정확하게 값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느 클래스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1이냐 0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직접 수치를 이제 0.3, 0.4 이런 걸 예측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민 스퀘어드 에러를 쓰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오버피팅의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아셔야지 여러분이 좀 학습률을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면서 모델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F코스는 이미 알고 계시죠? 몇 번 전체 데이터를 반복해서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학습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학습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오버피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배치 크기는 한꺼번에 몇 개의 데이터 샘플을 학습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데이터가 5만 개가 있을 때 5만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고 돌려도 되겠죠. 메모리라든지 컴퓨터 사양이 받쳐준다면 그렇게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리면 5만 개에 대해서 한 번에 이제 가중치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오버피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5만 개에 대해서 다 맞추는 거죠. 5만 개를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이 방향으로 수정하면은 에러가 줄 것 같아 라고 해서 수정을 하면은 그 5만 개에 대해서는 에러가 줄겠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요거를 32개씩 64개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64개를 먼저 학습을 시키고 또 그 다음 64개를 또 가져와서 요 64개에 대해서 에러를 적게 발생시키도록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요걸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이제 64개에 대해서 약간 오버피팅이 일어나더라도 그 다음번 64개에 대해서 새롭게 또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앞서 일어났던 그 오버피팅이 계속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이 결과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게 배치 크기고요. 그다음 검증 데이터 비율은 이제 아까가 아니죠. 이전에 우리가
학습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었죠. 이제 학습 데이터 안에서 다시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의 학습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어떤 정도의 비율로 나눌 건가 하는 거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검증 데이터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odel.fit 여기 학습시킬 때 이제 함수인데요. 여기서 데이터를 넣고 파라미터로 f쿨을 몇 번 할 거냐, 50번 할 거다. 배치 사이즈를 몇 개로 나눌 거냐, 128개로 하는다. 그리고 밸리데이션 분류를 0.2로 하겠다. 이 얘기는 80%는 트레인, 학습, 그 다음에 20%는 밸리데이션용으로 사용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피팅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오버피팅을 알기 위해서는 피팅을 알아야 되겠죠. 이제 학습시킨 함수 이름은 fit이었죠. 맞추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쭉 있을 때, 여기 색깔이 칠해지는 원들 있죠. 이게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이 점들을 잘 설명하는 함수 그래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려보려고 하는데, 그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게 뭐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죠. 요거는 우리가 underfitting, 제대로 피팅이 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을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가운데 있는 그림처럼.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에러가 조금 오차가 조금씩 있죠. 오차가 조금 이 선하고는 오차가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선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습에 사용된 이 데이터 말고 테스트에 사용된 데이터, 요 핵실되지 않은 원이 있죠.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버피팅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학습을 진행하다가 너무 트레이닝 데이터에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꼬불꼬불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쏙 내려왔어요. 자, 학습 데이터로부터 선을 그려보니까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오버피팅 되었죠. 오버피팅이 아닐 수도 있죠. 무조건 꼬불꼬불하다고 무조건 오버피팅은 아니에요. 하지만 테스트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 테스트 데이터하고 너무 생뚱맞더라. 너무 다르더라.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은 결과적인 현상인데요. 학습용 데이터에 대해서 매우 적은 손실값을 보이지만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오차가 매우 커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뭐 99.999% 그런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가 30%. 이러면 심하게 오버피팅이 된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파라미터를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배치 크기가 작을수록 오버피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대신에 배치 크기가 작으면 학습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래서 잘 맞춰줘야 돼요. 자, F수는 클수록 오버피팅이 커지고 F수가 작으면 언더피팅 가능성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것도 맞춰줘야 됩니다. 잘 해야 돼요, 다. 그래서 모델이 복잡할수록 오버피팅 가능성이 올라가고요. 데이터 개수가 많으면 좋죠. 그래서 오버피팅 가능성이 하락합니다. 대신에 많으면 학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맞춰야 될까요? 뭐가 적정한 걸까?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좋게 만들 것인가? 먼저 이제 조금 크게 해요.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약간 크게 모델을 잡으시고 배치도 조금 이제 작게 배치도 좀 크게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학습이 되도록 약간 오버피팅 발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신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 파라미터를 조정해 가면서 그런 결과를 이렇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학습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학습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F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도가 커지면 참 좋겠죠. 처음에는 급속하게 커지다가 정확도가 높아지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정확도가 약간 정체기에 머뭅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수렴을 하게 되죠. 자, 이 지점의 accuracy가 100%면 참 좋겠죠. 자, 검증의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가 이렇게 되는 와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나누잖아요?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 나눴죠? 스플릿 했어요? 그 검증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되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자, 어느 순간 얘가 감소를 합니다. 지금 오버피팅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테스트 데이터죠. 그런데 실제의 테스트 데이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학습을 멈출 건가 하는 거를 오버피팅이 됐나 안 됐나 하는 거를 중간에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 데이터하고는 별개로 판별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다 보니까 검증 데이터를 적용을 했을 때 애큐러시가 두두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가장 최적일까요? 이 네트워크에서는 네, 요 지점, 네, 검증 데이터가 떨어지기 직전, 검증 데이터의 애큐러시가 떨어지기 직전의 위치가 가장 베스트 이렇게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학습용 데이터, 테스트용 데이터 크게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1차 분리되어 있다는 거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2차 분리, 네,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가 이렇게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 다시 설명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래서 검증 데이터는 이렇게 언제 멈춰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드롭 아웃 레이어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오버피팅이 여기서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오버피팅이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자, 이거를 오버피팅을 어떻게 우리가 잡을 것인가. 다른 말로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지점을 어떻게 뒤로 밀러가지고 검증 정확도도 같이 올리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오버피팅을 막는다. 오버피팅을 해결한다. 라는 이제 내용이죠. 그래서 오버피팅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은 드롭아웃층을 쓰는 방법입니다. 네트워크층 내부의 노드들 랜덤하게 지우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넣을 수 있어요. model.add 해놓고 layers.dropout. 네. 그래서 완전 연결층 바로 앞에 이걸 추가해 볼 수 있어요. 추가하신 다음에 실행해 보시면 학습할 때 중간에 이제 빼놓고 학습을 시킵니다. 이 노드의 값이 없더라도 학습이 잘 되도록 올바른 출력이 나오도록.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랜덤하게 중간에 이걸 하나씩 빼는 거예요. 하나씩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빼고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빼고 학습시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학습시키다 보면 한두 개의 값이 조금 잘못 들어오더라도 네, 학습이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올바르게 학습이 되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파라미터 최적화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파라미터 최적화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우리가 얼마나 달성하기 원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5%다. 자, 이 프로그램은 95%를 만들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95%를 딱 찍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55%에 맞춰가지고 이제 한번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95%를 오버피팅이 되더라도 95%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한번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오버피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버피팅을 다시 없애는 방향으로 오버피팅을 없애되 대신에 애큐러시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학습 시후의 애큐러시가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목표 정확도 설정하고 오버피팅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완화시키는 네, 오버피팅 완화되면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세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딥러닝 파라미터를 어떻게 최적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제 합성고급신경망과 LSTM을 사용하는 시겔 데이터를 인식 실습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 실습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명 데이터를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진짜 서명이냐 가짜 서명이냐 하는 걸 맞추는 거예요. 손으로 이제 사인하잖아요. 그 사인이 진짜 사인일까 가짜 사인일까 하는 거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위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위조 사인일까 진짜 사인일까. 자, 요거를 이제 이미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우리가 태블릿에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바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제 좌표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좌표가 몇 콤마 몇에서 그 다음 몇 콤마 몇으로 이동했고 그 다음 몇 콤마 몇으로 이동했고 이 정보가 쫙 있어요. 서명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전체 이제 점이 몇 개다. 148개가 있다. 그 다음에 X좌표가 얼마, 첫 번째 점은 X좌표는 얼마, Y좌표는 얼마. 뒤에 거는 무시하시고 0은 펜을 딱
떼고 있다가 되기 시작한 순간 그 직전의 상태가 되고요. 펜이 살짝 태블릿이 위에 있을 때도 이게 측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펜을 내렸다. 그러면 떨어진 순간부터 얘가 1이 됩니다. 그래서 붙은 순간, 태블릿에 펜이 붙은 순간 1이 돼서 그 다음에 X좌표, Y좌표 쭉 있어요.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에 이제 그림 9-24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서명이 지금 1600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원래 이제 SVC 2004라고 하는 데이터 셋인데요. 요거를 여기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요거를,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kaggle.com에 C 해놓고 여기 주소 있죠? Signature Sign Verification 21. 예. 요 주소로 가시면, kaggle 사이트에 제가 대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바로 대회에 참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